왕실 가장 우더른인 신정왕후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왕이 된 직후부터 고종의 뒤에서 조선의 국정 운영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집 운영궁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행동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과 긴밀한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전에 전쟁했을 때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개선문 딱 지나가는 것처럼 네. 그 마을에 들어오는 큰 문을 만들어요. 왕이 들어오는 문. 와, 지금 너무 지금 소름 돋아가지고 일단 문, 아니, 그거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이 정도면 정답 아니에요? 근데 완벽한 답이 아니라서 미안해. 오답이. 근데 너무 지금 소름 돋았어. 어떻게? 거의 내가 맨날 한 80% 주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 문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니, 문 이름은 몰라도 돼요. 문 이름은 몰라도 돼요. 예. 정답. 네, 정답. 고종과 흥선대원군만 지나다니는 문을 만듭니다. 정답. 정답. 진짜로. 멋지다, 예원아. 멋지다. 눈치가 보통 눈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운영궁과 창덕궁을 잇는 전용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과 궁을 잇는 궁궐 전용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궁궐에 찾아가겠다는 거였죠. 그런데요, 문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어요. 한 문 하나의 이름은 공근문, 또 하나 문의 이름은 경근문. 먼저 공근문은요, 대원군이 궁궐에 갈 때 쓰는 문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문, 이 경근문, 누가 쓰는 걸까요? 고종이 올 때.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운영궁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 쓰는 전용문입니다. 자, 이게 왕이 지나다니는 문을 자신의 사저에 만들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그만큼 왕과 가까운 인물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요, 언제든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미였겠죠. 자, 그런데 이 문에 붙인 이름,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문의 이름을요, 앞 글자만 따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경. 그렇죠. 우와. 나를 공경하라? 그런 느낌 오시죠? 느낌 오시죠?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글자는요, 공경도 중요하지만 네. 바로 가운데 이 근자입니다. 근입니다. 근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뵈러 간다는 뜻이에요. 왕이 나를 뵈러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이 왕인 건 알겠는데 그렇죠. 그 위에는 내가 있다. 이거. 좋아요. 와.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지만 공식적으로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을 찾아갈 때는 오케이, 아랫사람이 윗사람 뵈러 가는 것처럼 예의 갖추겠다. 그런데 왕이 오는 문에도 근자를 붙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리 왕이라도 아버지 흥선대원군에 올 때는 예우를 갖추고 찾아오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자,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은 왕에게도 존중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이 문 이름의 은연중에 녹여 넣었던 거죠. 자신의 집 운영궁과 궁궐을 잇는 이 한 라인까지 만든 이 흥선대원군, 자신의 위세를 마음껏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보기에 탐탁치 않은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60여 년간 이어져 온 세도 정치로 왕권이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 떨어져. 그렇죠. 흥선대원군은 이 고종의 탄탄한 미래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강력한 왕권 강화. 맞습니다. 왕권. 그래서요, 흥선대원군은요, 이걸 폐지해버립니다. 자, 보시죠. 바로 비변사란 기관입니다. 이 비변사는요, 인사권과 군사권을 쥐고 있는 조정의 핵심 기구가 비변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였을까요? 안동김 씨. 그렇죠. 바로 안동김 씨였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결단을 내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왕권을 약화시켜온 이 비변사를 폐지시킵니다. 자, 그렇게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안동 김씨 가문의 힘 빼놓기에 들어간 이 흥선대원군. 얼마 후 흥선대원군은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바로 내 손으로 직접 며느리감을 고르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결혼. 네. 자, 왜였냐면요, 당시 대표적인 세도가였던 이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두 가문은요, 왕과의 그 혼인을 통해서 왕의 외척이 된 뒤 권력을 막 휘둘렀습니다. 아들의 왕위가 바로 그런 외척 세력에 의해서 흔들릴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외척 세력이 고종의 권위를 흔들 수 없게 아주 미리 싹을 싹 잘라버리겠다고 판단한 거죠. 와. 자, 그럼 고종이 15살이 되던 해 흥선대원군이 점 찍은 고종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는 누굽니까? 그 민씨 집안 누구? 명성황후. 명성황후. 바로 여흥 민씨 가문의 16살 소녀 민자영. 훗날 명성황후가 될 인물입니다. 아 근데 명성황후를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뽑은 거였어요? 맞아요. 와 역사 진짜 재밌다. 일단 흥선대원군 가문하고 그 명성황후의 가문인 여흥민 씨 가문은 굉장히 가까웠어요. 흥선대원군 어머니가 여흥민 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아내도 여흥민 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여흥민 씨들이 또 다른 안동김 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명성황후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들도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고종의 아내가 되면 옛날 안동김 씨처럼 외척이라든가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주변에서 좀 권력을 휘두를 사람이 없는 사람을 뽑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흥선대원군은요, 세도 가문들의 짓눌렸던 이 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이거 다시 짓기로 합니다. 자, 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경복궁. 네, 맞습니다. 바로 경복궁.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을 다시 복원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의 작품이에요.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탄 뒤 270년 넘게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 경복궁 규모 어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흥선대원군은요, 왕권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의 정도전이 지었던 것보다 경복궁을 더 크게 중건을 합니다. 흥선대원군은요, 경복궁 중건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기풍을 바로 잡기 위한 일이다. 흥선대원군은 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세우면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룹니다. 하나는 최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권을 강화한 건데요. 또 하나는 이 흥선대원군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은 종친이었습니다. 근데 종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냐면 이 경복궁 사업을 크게 일으킨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배정하고 그걸 누구한테 맡기냐면 종친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종친들은 이 예산과 인력을 이용해서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지지 기반이 커지는 거죠. 1타입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이룰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다 진짜. 고수다. 고수예요. 경복궁 중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짓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궁 주변의 민가들의 보상비도 줘야 됐고 대규모 토목공사의 자재비, 인건비까지 정말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났거든요. 당연히 흥선대원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 끊이지 않겠죠.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흥선대원은요, 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화폐, 바로 당백전입니다. 당백전은요, 당시 사용하던 화폐였던 상평통보의 무려 100배에 달하는 호액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발행했던 이 당백전이 조선 사회 전체를 그냥 막 흔들어 놓습니다. 왜일까요? 인플레이션이 오죠. 그러니까요. 갑작스런 이런 고액권의 등장으로 조선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한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 땡전 한 푼도 없어. 들어보신 적 있죠? 여기서 땡전. 그게 바로 이 당백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겠다. 그렇죠. 자,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삶이 너무나 괴로운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6개월 만에 당백전 유통을 전면 금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어쨌건 1868년 7월에 우여곡절 끝에 경복궁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닥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무언가를 없애자는 거였어요. 그곳은 바로 서원이었습니다. 서원. 자, 서원은요, 유학의 발전에 기여한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자 선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지방 교육관입니다. 근데 왜 흥선대원은 이 서원을 없애랬을까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 나라에서.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서원을 관리하는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서원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거예요. 대략 한 600개 이상이었거든요. 자, 그리고요, 서원의 유생들이 그 지역의 농민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 또는 제사 비용을 징수하는 등 정말 이 불법적인 일을 마구 저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서원을 흥선대원이 없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을 얻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좋아하죠. 아무리 뭐 공사는 힘들었지만 어. 바로 마음이 좋아지죠. 정치를 너무 잘해. 백성들 입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우와, 나라님 바뀌니 세상도 바뀌네. 좋다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 이어지던 흥선대원의 행보에 제대로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내부 단속에 힘을 쓰고 있던 사이에 그를 그리고 조선을 위협하는 사건이 나라 밖에서 닥쳐온 겁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병인양요. 국민양요. 국민양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사건, 병인 양요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물론이고요, 조선 조정의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 혼란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프랑스가 왜 조선에 쳐들어왔을까요? 네, 사실 그 시작은요, 프랑스가 아닌 또 다른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요? 야? 왜요? 당시 그 청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선의 교역을 요구하던 그때 흥선대원군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서양 세력인 프랑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흥선대원군이요, 바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프랑스 선교사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아는 흥선대원군의 이미지는 서양은 안 돼! 완전 싫어하는 이미지였는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흥선대원군은요, 원래 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적을 제압하는 EEJ 전략을 펼친 겁니다. 아, 다른 서양 세력에게 부탁해서 러시아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에게 보낸 편지 내용 뭐였을까요? 만약 러시아인의 침입을 막아준다면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자, 당시 이 프랑스 선교사들은요, 천주교 포교를 위해서 조선에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천주교의 자유를 허락하겠다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딜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빅딜을 한 거예요. 이때 프랑스 선교사의 대답은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거절 의사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흥선대원군은요, 크게 분노합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 흥선대원군은요, 1866년 조선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격한 종교 탄압을 명령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병인 박해. 바로 그러면서 시작이 된 거구나. 근데 이 내막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이제 그냥 병인박해, 박해가 나오니까 병인양요 이런 걸 병인박해 이렇게 말하는데. 돼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약 6개월 뒤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흥선대원군의 잘못된 판단이 큰 부메랑이 되어서 날아온 거죠. 그런데요, 프랑스가 끝이 아니었어요. 조선과 교역을 하겠다고 항구에 찾아오는 서양 세력이 또 있었는데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1866년 같은 해예요.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도 이 통상을 요구하면서 저쪽 대동강 평양 쪽으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연이어 벌어진 이런 외세 침략에 이러다가 이거 정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백성들의 이런 걱정은 날로 커져갑니다. 게다가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와 교섭을 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기까지 합니다. 자, 이 소문을 듣게 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공격을 해오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아서 딜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제 백성들은 화가 나죠. 뒤로 딴짓을 한 거니까. 맞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 조선은 물론이고요, 흥선대원군에게도 최악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흥선대원군은요, 이걸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자, 우리가 흔히 예전엔 쇄국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은요, 화치는 곧 매국이다. 이걸 주장하면서 서양과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이번에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너 프랑스랑 내통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없어지죠. 그리고 2번째는 조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맞서 싸우지 않으면 나라가 빼앗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단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좀 더 기가 막힌데, 흥선대원군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이 어디였죠? 종친. 근데 이 종친들이 주로 종친부에 있었는데, 종친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과 전투를 하면은 거기서 전공을 세우고 승진을 하고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 종친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 하나의 판에 다 기획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후에 조선의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거짓말처럼 서양 배들의 침략이 줄어듭니다. 사실 서양은요, 당시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뭐 청나라나 일본과 이거 교역을 위한 창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조선과 그 긴 시간 전쟁을 하면서까지 교역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필요성을.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흥선대원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웅이다. 우리 살렸다. 그렇죠. 흥선대원군의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 때문에 서양 세력의 침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믿었겠죠? 그 결과 어땠을까요? 아, 민심이 올라가죠.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지지율은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